자, 우리 디스크 스케줄링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본문에다가 내가 이 그림을 실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본문에 안 실려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보면서 좀 같이 볼게요. 이게 원래 우리 본문에 실려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이 그림은 지금 내가 따로 더 추가를 해놓은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문단부터 볼게요. 하드디스크 설명부터 할 거야, 우리. 하드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대. 자, 그러면 우리 디스크 표면이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디스크 표면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디스크 표면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할 거래요. 우리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디스크 표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동심원 뜻 지금 정리해놨어, 얘들아. 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여러 개의 원을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트랙에다가 한번 표시해볼게. 결국 디스크의 표면에 트랙이 있는 거고 이 트랙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저장 위치라고 적어 놓을게요. 디스크 표면의 트랙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자,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을 하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 둘, 이게 트랙이라고 했어. 그러면 트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온 게 지금 이거야.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트랙에는 섹터가 이렇게 여러 개로 미리 구획이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여기 섹터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서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트랙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회전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섹터가 여기에 있겠지. 자, 그러면 그 섹터랑 헤드랑 맞닿으면 그때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얘들아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회전을 해서 다음 섹터가 닿으면 그 섹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헤드가 읽고 쓰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어서 볼게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접근 시간 개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접근 시간이라고 하면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래.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이 접근 시간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적을게. 데이터 요청을 완료하는 데까지의 시간이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완료까지의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할 거.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이는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 번 더 표시해 볼게, 얘들아. 하드디스크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 시간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접근 시간이 당연히 짧아야겠지. 이 접근 시간이 짧아야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접근 시간인데 한번 볼게요. 이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그리고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자, 그러면 접근 시간이라고 하면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친 거래.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 얘들아. 접근 시간은 이 탐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친 거. 자, 그러면 탐색 시간 개념 한번 다시 적어 놓을게요. 탐색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야.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헤드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자, 그리고 대기 시간이라고 하면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기 시간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기 시간은 이 섹터가 회전해 오는 시간.
대기 시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봅시다. 하드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서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하려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 디스크 스케줄링의 목표가 될 거야. 그래서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자, 근데 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누구라고 했냐면 아까 전에 이 제어기라고 했어요. 이 제어기의 역할이 바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단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 문단 기억 부분을 보면 200개의 트랙이 있고 라고 해서 지금 예시를 주고 있는 거야.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에 트랙이 0번인 하드디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듯이 트랙이 이렇게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 199가 되어서 총 200개의 트랙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볼게요. 자, 현재 54번 트랙에 있다 라고 하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래서 우리 대기 큐는 아래 뜻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데이터 입출력의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을 대기 큐라고 한대. 자, 그럼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숫자들이 다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는 애고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이야. 자, 요청 순서대로 우리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 뜻을 내가 위에다가 적어놨어 얘들아. First come, first service래. 그래서 먼저 오는 순서대로 먼저 처리를 한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이때 헤드는 54 아까 현재 위치가 54였지? 이 54고 그리고 요청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동 거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거리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4에서 99니까 여기에서는 45가 되겠지. 거리값이 4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99에서 35는 거리값이 6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총 35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FCFS 스케줄링의 원리였고, 자, 우리 이제 3문단 한번 볼게요. 자,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을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을 하는 것을 바로 SSTF 스케줄링이라고 한대. 그래서 영어 써놓은 거 보면 shortest seek time first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찾겠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현재 위치가 54였으니까 자, 그러면 54에서 가장 가까운 거 우리 아까 다시 볼게요. 지금 대기 큐에 있던 게 이 값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54랑 가장 가까운 것은 6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4 다음에 66으로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까운 게 35, 그 다음이 15, 그 다음은 이제 제일 가까운 거, 남은 것들 중에 제일 가까운 게 9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가는 거는 SSTF 스케줄링이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서 비교하고 있다. 그쵸?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서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서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탐색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접근 시간도 줄어들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접근 시간이 최소화되는 게 우리 목표였으니까 지금 이거는 장점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장점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가까운 애들만 계속 처리를 하게 되는 거야. 먼 트랙에 대한 요청의 처리는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표시할게요.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이거는 단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첫 번째로 나왔던 FCFS 스케줄링에서 SSTF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완점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보완점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아까 비교했었잖아요. 이 FCFS 스케줄링에 비해서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동거리가 지금 몇이 됐다고 했냐면 171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아까 이동거리 356이었는데 여기에서 171이 된 거니까 이동거리가 많이 준 거지. 자, 이렇게 이동거리가 줄어서 탐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탐색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이게 보완점이 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문단 봅시다. 자,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자, 그럼 우리 아까 방금 나왔던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이 뭐였냐면 먼 트랙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이 바로 스캔 스케줄링인데 이 스캔 스케줄링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표시해보자. 자, 스캔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 양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양끝을 오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양끝을 오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앞에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예시로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있냐면 200개의 트랙이고 그리고 가장 안쪽이 0번인 하드디스크. 자, 이 예시로 본다면 양끝은 0과 다시 0과 그리고 1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0과 199를 오가면서 이동 경로의 위에 있는 애들을 계속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예시로 봅시다. 헤드가 현재 위치가 아까 54였어. 이 54에서 자,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 방향 어딘지 알려줬네,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54에서 이렇게 0으로 간다는 거야. 옆에 써져 있네요. 54에서 이렇게 0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54에서 0으로 가는 그 중간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애들을 다 처리하고 간다는 거야. 즉 54와 0 사이에 있는 애들을 처리한다는 거야. 그게 35, 15가 될 거예요. 아까 앞에 예시에서. 자, 그러면 이 애들을 먼저 처리하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0에 도착해야 돼. 그치? 우리 양끝을 오간다고 했으니까. 0에 도착하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99를 향해서 갈 거야. 그러면 이 199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애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게 스캔 스케줄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봅시다. 이때 헤드의 총 이동거리는 177이 된다. 자,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0으로 가다가 남은 애들을 199쪽으로 가면서 다 처리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스케줄링의 장점이 될 거야. 자, 이 스캔 스케줄링을 또 개선했대.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거네? 문제점이 뭘까? 우리 한번 좀 찾으면서 볼게요. 자, 룩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이 룩 스케줄링이라고 하면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하는 거. 우리 이거를 룩 스케줄링이라고 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룩 스케줄링은 다시 한번 보자면 이동 방향에 따라래.
아까 전에 우리 이 스캔이랑 똑같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스캔도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이 있었잖아. 여기도 이동 방향에 따라서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가는데 자,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여기를 표시해 줘야 돼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잠깐 앞으로 보고 올게요. 예시에 있었던 이 대기 큐에 있던 애들 중에서 가장 최소값은 15가 될 거고 가장 최대값은 12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룩 스케줄링은 이 15와 123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즉 0과 199까지 안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예를 들면 지금 예시에서는 15가 최소값이 될 거고 123이 최대값이 될 거야. 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스캔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0과 199였지? 이렇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서 탐색 시간을 더욱 줄여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스캔의 단점이 나오고 있네. 그치?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이게 바로 스캔의 단점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해서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 것이 이 시간을 없애서 탐색 시간을 줄인 게 바로 룩 스케줄링의 장점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에서 보완점을 좀 정리해보면 SSTF에서 스캔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보완됐냐면 바로 이 단점을 보완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먼 트랙을 미루지 않게 되었다. 자, 그리고 룩 스케줄링은 스캔 스케줄링에 어떤 점을 보완했냐면 바로 이 점을 보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없앴다. 결국 탐색 시간을 줄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스케줄링들은 다 예시를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나왔는데 지금 이 룩 스케줄링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예시가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옆에다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두 개로 나눴어요. 왜 두 개로 나눴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룩 스케줄링은 이동 방향에 따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소값을 향하는 방향에 따라 혹은 최대값을 향하는 방향에 따라 무엇을 먼저 가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최소값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최소값을 향해서 가면 자, 우리 54였고 지금 현재 위치가 54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거를 좀 참고해 볼까요? 여기 있는 대기 큐에 있는 애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54에서 지금 15를 향해서 갈 거야. 그치? 최소값 15를 향해서 갈 거니까 35 갔다가 그 다음에 15 갔다가 근데 여기는 0 가지 않지. 15가 최소값이니까 여기에서 턴 해야 돼. 자, 그러면 턴해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23쪽을 갈 거야. 123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66,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2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가 내가 구해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는 147이래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동 방향이 최소값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최대값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 방향으로 간다면 즉 123으로 먼저 갈 거예요. 자, 123으로 먼저 간다면 54에서 66으로 갔다가 99로 갔다가 123으로 가지. 그럼 여기에서 턴해야 돼. 그치? 턴해서 이제 최소값 15를 향해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35, 그 다음에 15.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는 17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는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이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는 이 둘 중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다 봤으니까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FCFS는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했었냐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즉 요청 순서대로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SSTF는 가까운 순서대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캔 스케줄링은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게 될 거야.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예시가 어떻게 됐었냐면 0에서 199 쪽을 갔다가 그 다음에 0 있는 쪽으로 다시 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룩 스케줄링은 최소값 에 갔다가 그 다음에 최대값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최소값으로 가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최대에서 최소 그 다음에 다시 최대값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얘네 두 개는 둘 다 이동 방향에 따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데이터에 따라서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자, 근데 우리 아까 1문단 한번 잠깐 보고 올게. 1문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을 하고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에 따라서 섹터의 수가 바뀌는 게 아니지. 트랙당 섹터의 수는 미리 구획되고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헤드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우리 이거는 1문단 아래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본문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탐색 시간의 개념이었어. 3번 볼게요.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디스크 스케줄링이었잖아.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건지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놨지 얘들아. 처리 순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4번 대기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이거는 1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 본문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자, 그러면 회전 속도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회전 속도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 자, 5번 볼게요. 접근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이다. 우리 이거 아까 1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서 봤었어. 그치? 접근 시간이 줄어들면 성능은 좋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는 1번이 답이었고, 그리고 2번 문제 넘어가 보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써놨어, 얘들아. 여기 부분. 자, 이거를 참고하면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2번 문제, 우리 문제부터 한번 좀 봐보자.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예시로 주어졌던 0부터 199까지 트랙이 있다. 총 200개의 트랙이 있다. 라고 한 거였어요. 자,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는데 이 나타내는 경로가 각각 무엇일까 맞추는 문제였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대기 큐에는 지금 이런 숫자들이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건 2번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50번 트랙 작업 마치고 지금 53번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지금 50번 이미 끝났고 53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 요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봐보자.
가를 봤더니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아까 50에서 그 다음에 53으로 갔다고 했지. 자, 근데 53에서 지금 어디 갔냐면 37 갔다 얘들아. 37로 갔어. 자, 그러면 37로 갔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얘들아 한번 봐봐. 여기에서 53에서 그 다음에 37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이동 방향에 따른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이동 방향에 따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50 나왔지. 그 다음 요걸로 볼게요. 50 나왔지? 그 다음 53 나왔지? 그 다음에 더 큰 수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요렇게 큰 값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37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동 방향에 따라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가는 스캔이나 그 다음에 룩은 아니다 라고 제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봐보자. 그러면 요청순일까? 한번 봐봐 얘들아. 근데 요청순은 98, 183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요청순도 아니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요청순도 아니라는 거는 FC, FS도 아니다. 즉 남은 거는 SSTF밖에 없는 거야. SSTF. 자, 그러면 SSTF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얘들아. 자, 50에서 53을 갖고 그 다음에 53에서 37을 갔단 말이야. 그치? 자, 53에서 나머지 있는 수들을 봤을 때 37이 가장 가까워. 그치? 그러면 지금 가까운 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 그래서 SSTF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를 한번 봐보자.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도 봤더니 50에서 그 다음에 53에서 이거 좀 아래다가 적을게요. 50에서 그 다음에 53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여기 98로 갔어. 그치? 자, 그러면 98로 갔다는 거는 지금 큰 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큰 수로 가고 있다. 큰 수로 가고 있다는 거는 원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 말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동 방향에 따라 가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동 방향에 따라 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스캔이나 혹은 룩이 되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스캔인지 룩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였냐면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최소값, 최대값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얘들아 지금 양 끝이 0이랑 199잖아. 그치? 0이랑 199가 양 끝이잖아. 근데 지금 얘들아 양 끝을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지금 여기 보면은 14까지만 가고 183까지만 갔어. 그 말은 즉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최소값, 최대값만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룩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까지만 간 거니까 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룩이 이렇게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지금 여기에서 SSTF랑 룩으로 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가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러면 FC, FS는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우리 요거는 숙제로 하고 오세요. 이거는 숙제로 하고 와서 검사 받을 거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 일요일 날에 시험 테스트 본다고 했지, 이거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요거 문제 낼 거니까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3번 문제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보완점을 좀 정리해보면 SSTF에서 스캔으로 바뀌면서 무엇이 보완됐냐면 바로 이 단점을 보완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먼 트랙을 미루지 않게 되었다. 자, 그리고 룩 스케줄링은 스케줄링에 어떤 점을 보완했냐면 바로 이 점을 보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없앴다. 결국 탐색 시간을 줄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스케줄링들은 다 예시를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나왔는데 지금 이 룩 스케줄링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예시가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옆에다가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두 개로 나눴어요. 왜 두 개로 나눴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룩 스케줄링은 이동 방향에 따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소값을 향하는 방향에 따라 혹은 최대값을 향하는 방향에 따라 무엇을 먼저 가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최소값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최소값을 향해서 가면 자, 우리 54였고 지금 현재 위치가 54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거를 좀 참고해 볼까요? 여기 있는 대기 큐에 있는 애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54에서 지금 15를 향해서 갈 거야. 그치? 최소값 15를 향해서 갈 거니까 35 갔다가 그 다음에 15 갔다가 근데 여기는 0 가지 않지. 15가 최소값이니까 여기에서 턴 해야 돼. 자, 그러면 턴해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23쪽을 갈 거야. 123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66,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2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가 내가 구해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는 147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동 방향이 최소값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고 최대값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 방향으로 간다면 즉 123으로 먼저 갈 거예요. 자, 123으로 먼저 간다면 54에서 66으로 갔다가 99로 갔다가 123으로 가지. 그럼 여기에서 턴 해야 돼. 그치? 턴해서 이제 최소값 15를 향해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35, 그 다음에 15.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동 거리는 17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는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이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는 이 둘 중에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다 봤으니까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FC, FS는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했었냐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즉 요청 순서대로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SSTF는 가까운 순서대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캔 스케줄링은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게 될 거야.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예시가 어떻게 됐었냐면 0에서 199 쪽을 갔다가 그 다음에 0 있는 쪽으로 다시 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룩 스케줄링은 최소값에 갔다가 그 다음에 최대값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최소값으로 가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최대에서 최소, 그 다음에 다시 최대값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얘네 두 개는 둘 다 이동 방향에 따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데이터에 따라서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자, 근데 우리 아까 1문단 한번 잠깐 보고 올게. 1문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하드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을 하고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에 따라서 섹터의 수가 바뀌는 게 아니지. 트랙당 섹터의 수는 미리 구획되고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헤드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우리 이거는 1문단 아래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본문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탐색 시간의 개념이었어. 3번 볼게요.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디스크 스케줄링이었잖아.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건지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놨지 얘들아. 처리 순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4번 대기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이거는 1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 본문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1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데 걸리는, 자 그러면 회전 속도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회전 속도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 자 5번 볼게요. 접근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이다. 우리 이거 아까 1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서 봤었어. 그치? 접근 시간이 줄어들면 성능은 좋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는 1번이 답이었고, 그리고 2번 문제 넘어가 보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써놨어 얘들아. 여기 부분. 자 이거를 참고하면서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2번 문제 우리 문제부터 한번 좀 봐보자.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예시로 주어졌던 0부터 199까지 트랙이 있다. 총 200개의 트랙이 있다 라고 한 거였어요. 자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냈는데 이 나타내는 경로가 각각 무엇일까 맞추는 문제였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대기 큐에는 지금 이런 숫자들이 요청이 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건 2번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50번 트랙 작업 마치고 지금 53번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지금 50번 이미 끝났고 53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 요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봐보자. 가를 봤더니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아까 50에서 그 다음에 53으로 갔다고 했지. 자 근데 53에서 지금 어디 갔냐면 37 갔다 얘들아. 37로 갔어. 자 그러면 37로 갔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얘들아 한번 봐봐. 여기에서 53에서 그 다음에 37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이동 방향에 따른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이동 방향에 따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50 나왔지. 그 다음 요걸로 볼게요. 50 나왔지? 그 다음 53 나왔지? 그 다음에 더 큰 수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맞지? 요렇게 큰 값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37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동 방향에 따라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가는 스캔이나 그 다음에 룩은 아니다 라고 제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봐보자. 그러면 요청순일까? 한번 봐봐 얘들아. 근데 요청수는 98, 183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요청순도 아니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요청순도 아니라는 거는 FC, FS도 아니다. 즉 남은 거는 SSTF밖에 없는 거야. SSTF. 자 그러면 SSTF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얘들아. 자 50에서 53을 갔고 그 다음에 53에서 37을 갔단 말이야. 그치? 자 53에서 나머지 있는 수들을 봤을 때 37이 가장 가까워. 그치? 그러면 지금 가까운 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 그래서 SSTF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를 한번 봐보자.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도 봤더니 50에서 그 다음에 53에서 이거 좀 아래다가 적을게요. 50에서 그 다음에 53으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여기 98로 갔어. 그치? 자, 그러면 98로 갔다는 거는 지금 큰 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큰 수로 가고 있다. 큰 수로 가고 있다는 거는 원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 말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동 방향에 따라 가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동 방향에 따라 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스캔이나 혹은 룩이 되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스캔인지 룩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였냐면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최소값, 최대값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얘들아 양 끝이 0이랑 199잖아. 그치? 0이랑 199가 양 끝이잖아. 근데 지금 얘들아 양 끝을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지금 여기 보면은 14까지만 가고 183까지만 갔어. 그 말은 즉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최소값, 최대값만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룩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까지만 간 거니까 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룩이 이렇게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지금 현재 상황이 위치가 트랙 0번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 처리한다고 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오는 요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대기 큐에 어떤 값이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의로 70, 그 다음에 50,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임의로 잡아놓고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풀려면 이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으로 트랙을 좀 배열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림차순과 그리고 오름차순. 자, 그러면 우리 내림차순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숫자들을 대기큐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자, 우리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자면 100에서 가장 큰 숫자 100, 그 다음에 70, 5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50, 70, 100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푸는 거야. 그리고 이 배열은 지금 요청된 트랙 번호들로 보는 거예요. 즉 요청 순서를 보는 거야. 요청 순서. 요청 순서가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 SSTF 스케줄링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얘는 가까운 순이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0이고 가장 가까운 게 50, 그 다음 70, 100 이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탐색 시간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탐색 시간의 합은 이동 거리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우리 이동 거리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뺀다고 했어요. 그래서 50, 여기 20, 여기 30, 그 다 더하면 100. 이게 총 탐색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룩 스케줄링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값, 최대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할 건데 지금 현재 위치가 0이니까 당연히 최대값 방향으로밖에 못 가겠지. 그치? 0이니까 최대값 방향으로, 즉 100 방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0, 70, 100. 100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있는 애들을 다 처리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지금 앞에 거랑 똑같지 얘들아. 100 똑같을 거야. 그럼 얘는 같다. 맞는 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나머지도 볼게요. 2번도 지금 내림차순의 상황이고 그리고 FCFS 스케줄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CFS는 요청 순서니까 자, 우리 구해볼게요. 0에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요청 순서는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요청 순서대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100, 그 다음에 70, 5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탐색 시간은 100, 여기가 30, 여기가 20이니까 총 150이라고 하는 탐색 시간이 될 거야. 자, 그리고 SSTF 스케줄링은
우리 내림차순으로 SSTF 여기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탐색 시간 똑같이 10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FCFS가 더 크다. 3번 볼게요. 3번은 오름차순이야, 얘들아. 자, 오름차순에서 FCFS 스케줄링일 때. 자, FCFS는 얘들아, 우리 요청 순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이니까 요 경우지. 이 경우에서 우리 처리를 한번 해보면 0에서 50, 그 다음에 70, 그리고 100 이렇게 요청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100이지, 얘들아. 탐색 시간 10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룩 스케줄링으로 한번 구해보면 룩 스케줄링으로 우리 오름차순으로 구할 건데, 자, 아까 시작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최대값 방향으로 가면 50, 70, 그 다음에 100. 그러면 얘는 똑같이 탐색 시간이 100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도 오름차순이야. 자, 오름차순에서 FCF 스케줄링 바로 위에 구했던 거, 그치? 자, 그러면 얘는 100. 탐색 시간 100. 자, 그리고 스캔 스케줄링일 때. 자, 그러면 우리 스캔 스케줄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양 끝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어요. 0에서 199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이 여기지. 자, 그러면 이 오름차순에 따라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50, 그 다음에 70, 그리고 100, 그리고 199를 갈까 안 갈까? 199는 안 갈 거야. 왜 안 갔냐면 얘들아,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 처리한다. 그러면 100에서 끝난다 라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100에서 끝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100에서 끝나. 199까지 안 가? 그러면 탐색 시간은 100. 그래서 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5번 문제를 보면 5번은 요청된 트랙 번호들의 지금 끝 트랙이 포함이 되면 이거야. 자, 그러면 끝 트랙, 맨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끝 트랙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서 룩은 최소값, 최대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은 지금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맨 끝값이 되겠지. 무슨 값인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맨 끝이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맨 끝값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러면 0과 맨 끝값까지 왔다 갔다 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자면 스캔은 0부터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100, 그리고 맨 끝값 뭔지는 모르지만 맨 끝값까지 갈 거야. 맨 끝에 트랙까지. 자, 그러면 룩은 이게 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옮길게요. 룩이 요렇게가 되겠지. 자, 그러면 스캔은 양 끝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0이랑 199는 아까 우리 위에 문제 풀 때 이 기억 부분, 요 기억을 풀 때 적어놓은 거였고 자, 양 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0부터 맨 끝값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맨 끝값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스캔도 똑같이 0, 50, 그 다음에 70, 100, 그리고 맨 끝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지금 여기에서 양 끝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룩 스케줄링에서 0과 맨 끝값은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양 끝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얘는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문단부터 볼게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고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물체를 본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지 한번 좀 봅시다. 자,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됐는데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즉 책에서 방출되거나 튕겨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에 말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책에서 반사된 빛이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나오는 광양자랑 똑같은 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광양자를 지각한다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래.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책을 보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겠지. 우리 어두운 곳에서는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빛을 통해서 이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돼. 우리 눈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한다. 즉, 대상에서, 책에서 방출되거나 튕겨나오는 이 광양자, 이걸 광양자라고 할 건데 이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1문단에서는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 이제 2문단 한번 봐보자. 자,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혀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될 거래.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보고, 자, 대상에서 부딪혀서 튕겨 나올 때 충격을 주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광양자의 특성이 될 거예요. 즉, 다시 보면 책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이 책에다가 부딪혀 튕겨 나올 때 이 책에 충격을 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충격을 주었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원래 충격이 있다 하면은 진동 같은 게 있다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움직임을 우리는 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빛을 가하는 그 충격, 아까 전에 이 책에 가해졌던 그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충격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표시해 보자면 책에 의미 있는 운동, 즉 움직임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다. 충격이.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이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거는 지금 빛을 쏜다는 거죠. 이렇게 빛을 쏘더라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 그러면 없어 보인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있긴 하다라는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한번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도 교란이 생기긴 하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걸로 이해해 보면 되냐면 아까 광양자가 나올 때, 반사되어서 나올 때, 빛이 튕겨 나올 때 그때의 힘, 충격을 교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튕겨 나올 때, 이 광양자가 충돌해서 나올 때에도 교란이 생기긴 하지만, 힘과 충격이 생기긴 하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충격이 있긴 하지만 책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안 움직인다. 야구공도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3문단 볼게요. 자,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물리량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되도록이면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볼게. 이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교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즉 교란이 줄면 오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나갔다. 자, 그들은 원칙적으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란을 줄이고 오차를 줄이면 정밀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즉 교란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고 오차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표시할게요. 자, 이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립자의 세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개념을 적어놨는데, 소립자라고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래요. 자, 그러면 이 소립자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야? 소립자 때문에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생긴다. 이 말이죠. 원래 이 물리학자들은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 자, 그러면 우리 사문단으로 가볼게요. 전자를 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자, 갑자기 나타난 이 전자가 바로 소립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대요. 자,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그리고 위치를 알아야 한다. 자, 운동량, 위치를 알아야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식으로 나온 거는 우리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옆에다가 적어 놓고 그리고 지나가 볼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과 그리고 또 위치를 알아야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 이어서 볼게요.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량과 위치를 안다는 거는 즉 물리량을 측정한다는 거지, 얘들아.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이면 전자의 교란을 적게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적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측정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오문단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오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상적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상적 상황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전자를 보기 위해서 빛을 쏘아서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나오는 관양자를 관측한다고 해보자. 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킬 거래.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하면서 한번 봐볼까요? 자,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은 이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적게 교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 먼저 내용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지금 적게 교란을 시킨다는 것은 교란이 작은 상태. 자, 그럼 우리 교란이 작으면 아까 전에 오차도 작다. 오차도 작으면 정밀도는 높아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이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에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자, 그러면 이 전자의 위치는 측정이 부정확해진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을 때는 파장이 길대.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뭐라가 지금 있냐면 이 과정에서는 교란을 적게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파장이 길면 아까 어떻다고 했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전자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전자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측정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볼게. 전자의 위치를 그러면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대. 자, 그러면 파장이 짧은 빛은 즉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이라는 거니까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이라는 것이니까 그럼 이게 파장이 짧은 경우죠. 파장이 짧은 경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된대. 이 말은 얘들아 충격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충격이 있다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는 교란이 크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교란이 큰 상황.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전자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부정확성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부정확성이 커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자,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하고 가자면 지금 이렇게 파장이 짧은 빛일 때는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거였어. 그러면 여기는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러면 전자의 위치의 불확실성은 작아진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성이 작아진다는 거는 좀 확실해진다는 거니까 위치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작아지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커지니까 반대로 반비례 관계니까 이 말은 위치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는 위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이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즉 운동량과 그리고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봐봅시다. 1번 볼게요.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자, 우리 여기에는 일단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속도가 변화돼야 돼. 왜냐면 우리 이거는 근거가 오문단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한번 보고 봅시다. 오문단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여기 부분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변하게 된다. 충돌하면 속도가 변한다. 자, 그러면 전자의 속도 변했지? 그러면 얘들아 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왜냐면 우리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속도가 변화하면
운동량도 변한다. 맞는 말 되겠지. 그래서 1번 맞는 말. 자, 2번 볼게요. 2번. 얘는 우리 근거 3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측정의 정밀도를 높인다. 우리 오차 계속해서 줄이려고 하고 교란 줄이려고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3번.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자, 우리 이거 얘들아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이용해보자면 요거 얘들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이 그대로라면 운동량과 속도는 비례한다. 맞는 말이지.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도 커지고. 그치? 이렇게 비례한다. 그럼 이거는 맞는 말. 자, 4번 볼게요.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자, 그러면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것은 얘는 빛을 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빛을 쏜다는 것은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쏘는 것이다. 빛을 쏘는 것이다. 우리 광양자가 빛의 입자였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빛을 쏘는 것이다. 맞는 말이네. 그치? 자, 그리고 5번.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거야. 자, 그러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광양자의 운동량은 작아야 되네. 그치? 자, 다시 볼게요. 광양자의 운동량은 커야 한다가 아니라 작아야 한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뒤로 가서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자, 니은과 구별되는 기억의 특성. 우리 니은이 뭐였냐면 책을 보는 거. 그리고 기억은 전자를 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 1번이 정답이었는데 1번 한번 봐보자면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아까 책을 보는 것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자를 보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가 돼야겠지. 왜냐면 우리 이거는 5문단 아래에서 5번째 줄 우리 근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문단 아래에서 5번째 줄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교란으로 인해서 전자의 속도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교란의 효과,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맞는 말. 자, 2번 볼게요.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직접 지각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광양자를 지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광양자를 지각하는 거. 자, 그러면 대상을 보려면, 지각을 하려면 매개물 없이가 아니라 이 매개물이 광양자가 되는 거야. 이 광양자로 지각을 하는 거야. 대상을. 그래서 2번은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3번. 대상이 너무 작아서. 자, 그러면 우리 전자는 대상이 너무 작은 거 맞지? 소립자라고 했으니까.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얘는 이 광양자를 통해서 가능하지. 광양자를 통해서 지각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4번 볼게요.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의미? 우리 본다라는 거에 의미랑 관련된 건 없었잖아. 이런 내용은 아예 없었다. 5번.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반사되는 빛이 광양자지. 자, 그러면 이 광양자를 감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본다의 개념 자체였어. 그럼 이 말은 둘 다 광양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땡이지.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거. 자, 일단 우리 보기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일정한 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빔이 X축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운동하고 있다. 운동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운동 상태는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냐면 운동량과 운동 위치와 운동량을 알아야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전자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했다는 거는 빛을 쐈다. 즉, 광양자를 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양자를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의 값이 바로 A값. 전자의 운동량이 A값.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그 측정 오차 범위는 B보다 줄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B는 무슨 말이 될 거냐면 바로 운동량을 구했는데 이 운동량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B 값보다 줄일 수 없대. 즉 운동량의 최소 오차가 될 거야. 그 아래로는 줄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정리해 볼게. 더 작을 수는 없다. 오차를 더 줄일 수 없다. 이어서 볼게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 보니 이때 전자의 X축 방향의 위치는, 자, 그럼 이번에는 위치는 얘들아. 위치는 이 C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C가 무슨 값이라는 거냐면 위치의 오차인데 이 C 값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가 없었대. 즉 이게 가장 작은 오차이다. 이런 뜻이지. 그쵸? 자, 위치의 최소 오차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더 작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A이겠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얘들아 아까 전에 광양자를 쏘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광양자를 쏘면 교란이 발생하죠. 작든 크든 교란이 발생하지. 그러면 그 교란을 발생한 그거를 고려해서 측정한 값이 A라는 거야. 다시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 즉 교란을 고려한 운동량의 값을 구한 게 A이다. 맞죠? 그래서 1번 맞는 말. 자, 2번 볼게요. 전자의 질량을 알면 A로부터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 자, 그러면 우리 A가 운동량이니까 이게 운동량. 자, 그러면 질량을 알면, 근데 우리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는데 운동량 값도 알고 질량 값도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3번.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B보다 커질 수 있겠군.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B가 아까 운동량의 오차인데 이 운동량의 오차가 더 커진다는 말이야. 그럼 운동량의 오차가 더 커진다는 것은 실험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떨어져야 되겠지. 정밀도가 떨어져야 운동량의 오차는 커지겠지. 그러면 정밀도에 따라서 B보다 커질 수 있는 거 맞는 말이겠네. 그치? 그래서 3번 맞는 말. 4번. 광량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자, 그러면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 이 말은 파장이랑 연결을 시켜볼 수 있죠.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아까 작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아까 오문단에서. 운동량이 크면, 광량자의 운동량이 더 크면 파장은 작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전자, 지금 뒤에 전자 운동량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전자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어. 우리 오문단 같이 봐주세요. 자, 파장이 작으면 전자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겠지. 자, 그러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오차가 크다. 이 뜻이겠죠.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오차가 크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전자 운동량의 오차 범위는 B보다 커지겠군. 왜냐면 B가 최소 오차였으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커지겠지. 맞는 말. 마지막 5번이에요.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자, 그러면 더 긴 파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뒤에서 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긴 파장이면 전자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었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차가 커진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오차가 커진다는 거지 오차가 줄어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차가 줄 수 없다. 오차가 줄어든다는 건 정확해지는 거잖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차가 줄어들 수 없는 거야. 그러면 C보다 줄일 수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될 거.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가가 측정이었어. 측정.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확량을 측정해 보는 거고, 바지 길이를 측정해 보는 거고, 넓이를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해 보는 건데, 1번은 단위를 10개로 잡았을 때 200개는 20개다라고 해서 지금 기준을 잡은 거야. 기준 단위를 잡은 거니까 1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질문 다 끝났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일요일 날에 이 두 질문 가지고서 테스트 볼 거니까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 문제 부분도 특히 공부하고 오세요.